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경기도에 합격을 하게 된 임주희라고 합니다.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좀 두려움이 많이 큰데요. 일단 저는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7번의 시험을 쳤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장수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를 고민했을 때 나의 시험의 과정을 과장하거나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빡세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붙는다와 같은 다소 조금 꼰대적인 그런 마인드도 좀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해서 합격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이 제 첫 초수 시험이었는데요. 24살에 처음 시험을 받고 그때가 이제 서답형으로 전환되는 가장 전환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TO도 가장 대박이었고 이때를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이상한 목표를 갑자기 갖추게 돼서 영문과를 부전공으로 하느라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그 영어 전자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영어 해석을 하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래서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전공은 꽈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4 대비 임용을 그렇게 보고 이제 2014년부터 2015년에 이제 2015 임용 대비를 보았을 때 그때는 저는 전형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처럼 공부를 했어요. 저는 특히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관련 개론서들을 팔면서 이 작품이 이 작품과 연결이 되는구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공부했고 그 하나만 파다가 나머지를 공부하지 못하는 그래서 2, 3월, 4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개론서를 파다 보면 굉장히 지치게 되죠. 한 달가량 또 약간 슬럼프가 오고 그러다 보면 앞에서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이 정말로 부질없게 될 만큼 공부를 까먹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혼자 거의 온라인 스터디를 병행하긴 했지만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던 때 당연히 1차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저희 학교 선배님이 그래도 2차는 미리부터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2015 대비 2차 강의를 이완 선생님 밑에서 듣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기복이 좀 크긴 했어요. 1차 준비를 할 때 위아래로 내려가는 기복이 굉장히 컸고 열심히 할 땐 정말 미친 듯이 했지만 안 할 땐 또 되게 슬럼프가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지해왔으니 어느 정도 지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를 하기 위해서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리고 지도안을 짜는 순간 제가 굉장히 1차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1년간 공부한 건데 지도안 짜고 수업을 할 때 그 내용적인 지식을 전혀 제가 녹여내지 못하고 활용해서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가 1년간이 나한테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5 대비 2차를 당연히 볼 기회도 없었고 1차가 떨어진 거를 확인하자마자 이완 선생님한테 이제 메일을 썼는데 그 메일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이제 2014, 2015 떨어지고 3수차에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에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교를 하면 안 되겠냐, 조교를 하면 부탁을 드려도 되겠냐 라고 되게 구차하게 메일을 작성을 해서 다행히 이제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이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저한테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가 수목금 당시 그렇게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문학과 문법 수업을 들었었고 수요일에는 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문제풀이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문풀은 7월, 8월에 많이 시작을 하죠. 5월, 6월에는 그 서술형을 연습하는 것들을 보통 많이 시작을 하고 근데 저희는 2월 말부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일 날 서답형을 5문제 내지는 6문제 정도 푸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던 그 시간이 바로 수요일이었고 수요일 날 아무 지식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부터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또 조교라고 하면 왠지 다들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쳐다보시잖아요. 막 저한테 많이 의지들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 4줄씩 문제를 푸는 거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험 생활을 하셨을 때 많이 느끼셨을 수 있지만 1차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이 들지가 않는데 그걸 인출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 세 문제 푸는데 20분 정도면 충분한데도 1시간 넘게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답안에 내주를 쓰고 싶고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내 공부가 완성이 되면 글을 써야지 라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공부를 완성시키려는 욕심이 커서 완성을 끝끝내 하지 못하고 아시잖아요. 임용 공부 완성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완성은 끝끝내 못하고 자료만 공부하다가 인출은 9월달 가서 급박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시간 제약 안에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그때 서야 마주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답안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거는 그때 수요일 날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6 대비 임용에서 저는 처음으로 5점 차로 컷에서 5점 차이로 1차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것만도 저는 굉장히 큰 진보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항상 컷에서 굉장히 한참 밑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교육학 점수는 그만큼 내려간 부분이 있었지만 전공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이한쌤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2017년도에서 제가 1차를 또 떨어지고 나서 느꼈을 때는 2016년도 임용에선 굉장히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말 교육과정을 복사 붙이기 한 듯한 스타일의 임용 공부여서 저의 공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 기입형으로 악명 높은 가정문식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개론서의 거의 끝부분 2번 나와요. 제가 세봤어요. 정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개론서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라는 좌절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한쌤한테 그래서 저는 기간제로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7년부터 기간제를 병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거는 기간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뺏기고 그래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걸 이완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셨어요. 저도 우려를 했지만 당시 저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좌절감을 느꼈고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을 병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뭐 배려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셔서 인강으로 이관 선생님 강의를 좀 듣기는 했지만 일을 병행해서 인강을 듣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전략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건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에는 많은 것들을 첨부할 수 없어서 제가 아직 시간이 안 끝났어요. 네, 저 좀 많이 긴장한 게 보이죠? 저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완 선생님이 저한테 그 조교를 하면서 그 강의에서 포함되었던 답안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괄호해서 몇 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답안지 해서 4줄씩으로 있고 총 6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3문제씩만 풀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서 몇 페이지죠? 16페이지를 보시면 15, 16페이지에 걸쳐서 기출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기출분석한 자료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2009년 자료인데 이 틀 양식은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그 참사랑 국어의 멜로디 홀링님이 올리신 그 2020년부터 2002년까지 이런 틀 양식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보기 깔끔해서 이거를 출력하고 이 사이드 줄글 있는 데다가 이제 기출 분석을 메모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제가 손으로 메모한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 붙여져 있는 자료들은 제가 올인을 하던 당시에 기출분석 틀에 따라서 스터디를 해서 개론서나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가지고 넣어놓은 한 장에 맞춰서 넣어놓은 이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기출분석 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 기출분석 틀 같은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고 내가 그래서 조사해서 개론서를 막 타이핑해서 붙이고 그래서 답안 만들고 하다 보면 한 문제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그런 자료 만들기는 가급적이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틀을 만드는 게 가능했고 보통 온라인 스터디에서 그렇게 기출분석을 하는 스터디를 하다 보면 문제를 서로 나눠서 맡아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내가 전문가처럼 파고들어서 분석을 하지만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올려둔 자료를 그냥 다운받는 정도로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손으로 메모한 게 처음엔 되게 많아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거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필요한 자료만 메모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시했던 건 나만의 답안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나만의 답안 만들기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서술형 쓰기 인출, 이거를 2월 말, 2월 중순부터 굉장히 초반부터 요 작업을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터디 방식을 보시면 1주차에는 가장 최근 기출, 여러분들은 2020 임용이겠죠? 전공 A를 미리 공부를 해와서 그거를 각자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톡을 보면 요즘 사다리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 내지 4명 정도 스터디원들이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1번에 뽑은 사람이 첫 번째 문제를 설명하고 2번 뽑은 사람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구두 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한 문제를 뽑아도 나는 설명을 해와야 되죠. 그리고 제비뽑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가 걸릴 줄 몰라서 모든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와야 돼요. 다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올인했던 것처럼 자료를 미친 듯이 준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해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하다 보면은 자료가 조금 그 당시 스터디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1주차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2주차에는 그 다음 전공 B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전공 A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서로 그 순서를 맞춰서 순서를 정해서 첫 번째 지난 기출 복습 출제자를 정하고 복습 출제를 할 사람을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별로 국어교육, 문법, 문학 이런 식으로 3문제를 뽑아와서 그거를 20분간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개의 답안지 양식에서 첫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5번째 썼죠. 밑에는 제가 다시 그 피드백을 받은 걸 바탕으로 다시 문제를 쓰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는 복습 2회차가 나와 있는데 이걸 2014년부터 2019 기출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최대 한 5번도 시험 직전까지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출 문제 분석은 계속 진행을 하죠. 2019, 2018, 2017, 2016 하다 보면 이제 2009년 객관식 기출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객관식 기출을 서술형으로 복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다시 2019 인용으로 돌아가서 출제하고 문제 풀고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2, 3회차, 3, 4회, 5회차 정도 가게 되면 이미 풀었던 문제를 계속 뽑게 돼요. 계속 겹치게 되니까. 근데 이때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게 분명히 몇 번씩 똑같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쓰던 스타일로 내가 쓰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는 우리가 스터디에서 결국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인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다음 복습할 땐 그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쓰는 방식으로만 쓴다면 전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답안지 채우기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출 분석과 서답형 인출 연습을 제가 이한쌤 강의를 들을 수 없었으니까 이걸로 제가 계속 꾸준히 가져갔고 이게 가장 큰 강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자료가 어디 갔죠? 그리고 교육학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 저는 교육학을 논술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교육학 논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면서 연습하는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한 편의 글을 쓰더라도 완전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렇게 쓰면은 정말 퍼펙트한 글을 쓰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완전히 내면화돼서 내 것이 됐다라는 느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나 쓰는데 막 3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꿨던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 자료나 강사 자료를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 자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같이 평택에서 제가 2017년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당시 분당이나 용인에서 집 근처에서 구하는 것이 초임으로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평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같이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들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꼭 이런 단권화 자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강사 교재를 얼마든지 활용해도 되는데 이런 두께로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구두 인출을 하면서 설명하는 게 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사가 너무 짧으면 교육철학까지 거의 영역을 1개 정도씩 공부를 해오거나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면 그 당시 스터디 당일날 모여서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재입복기를 해서 한 영역이 한 요 정도 두께가 된다고 하면 요 정도 두께 안에서도 분량을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구두로 인출하면서 제가 막히는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근데 교육학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영역씩 하다 보면은 9주가 걸리기도 해요. 2개월, 3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한 1회독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초반에 이론적인 지식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역을 조금 차근차근 천천히 나갔습니다. 2회독까지도 거의 그렇게 조금 천천히 나가다가 2회독 말에서 3회독까지는 저희가 이제 영역을 하루에 2-3개씩 묶어서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교육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전공이죠. 그래서 전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위해 교육학을 막 미리 공부를 많이 해온다라기보다는 스터디 당일에 모였을 때 최대한 빠르게 반복해서 내가 시험 전까지 5회독, 6회독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스터디를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나중에는 하루만 해도 이 한 권을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보던 자료고 이 안에 이제 제가 막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넣었던 것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다른 선생님들의 모의고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 가기도 하면서 이제는 어느 부분에 어떤 나의 필기가 있는가를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 하나의 영역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 까먹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뒤로 갈수록 최대한 빠르게 많이 자주 반복해서 보는 것을 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객관식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런 내용들을 그 객관식 기출에 나온 어떤 사례나 지문들을 옮겨 적다 보면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 기출에서 어떠한 예시문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론을 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는데 기출을 연관해서 보면 조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기간제 병행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2017년도 초임이 됐을 때는 저는 운이 좋아서 업무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도서관 업무를 맡았고 학년을 거쳤지만 1학년은 평가와 관련 없는 논술을 맡고 2학년은 문학 이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갈수록 제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기간제를 병행하신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는 3, 4, 5월까지는 거의 넉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소실되는 체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도 4월까지는 거의 집에 와서 씻지도 못하고 자고 그리고 출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업무가 굉장히 가벼웠던 걸 생각하면 내가 업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걸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간제를 병행하게 된다면 일과 병행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초수나 이런 내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일단 기간제로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 2017년도에 그래서는 평택에서 다행히 스터디를 얻어서 토요일에는 기출 분석, 일요일에는 교육학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평일에도 한두 번씩 더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내내, 7일 내내 사실 쉬는 날은 없었고 그렇게 빡세게 해서 컷에서 1점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1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개미 집단이기 때문에
뭐 1점이란 점수가 작지 않고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기입형 문제 하나 점수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문제 더 맞추면 컷에서 넘길 수 있다라는 정신 승리로 어떻게든 2018년을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18년에는 분당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그 2년간 근무한 그 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연구부, 교육연구부로 조금 업무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려를 많이 받아서 저는 최대한 임용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학에서 그 전해 평택에서 스터디했던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 스터디 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때도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분당 어떤 지역에서 기출분석 스터디를 하고 토요일에는 그 기출분석에 대한 보충 스터디를 하고 또 일요일에는 평택에 가서 교육학 스터디를 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제 개인적인 놀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에 그렇게 해서 소수점 0점 몇몇, 6점 가까이 되게 이제 떨어졌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1차를 합격하지 않은 상태로 2020년 임용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평택까지 같이 가서 스터디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게 담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주말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 기출 스터디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스터디로 개론서를 읽거나 재점검 확인을 하고, 아침 교육과정을 공부를 할 때는 빈칸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복습하는 게 좋은데요.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타임밖에 없을 것 같아서 새벽 5시 반에 기상 스터디를 마련을 하고 2문제씩 6명, 5명 내지 6명 정도의 인원이 2문제씩 출제를 해서 문제를 손으로 풀고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스터디의 방식으로 제 교육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암기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구조화였는데, 교육과정을 보다 보면 이 제일 첫 문장은 이거는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첫 문장은 보통 설정 의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토론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지도 방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정리하면서 교육과정을 익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에서 경기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단 토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면서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뽑아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사회자를 꼭 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시험 당일날 이제 사회자를 제가 먼저 나서서 맡았는데, 사회자를 맡았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은 나는 첫 번째 발언이 두렵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자를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발언의 사회자는 어떤 나의 의견과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조건 1, 2, 3의 방향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형식적인 말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주장과 의견을 얘기할 부담을 지고 한 두세 번째 발언 기회에서 제가 다시 주장과 의견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나의 주장과 의견을 밝힐 때 좀 막막하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자를 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에 대한 합의가 꼭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통제 불가능 요인에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게 훨씬 저한테는 좀 전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모두의 발언 기회를 존중하는 것이 토의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일 수 있어요. 시켜서 그 사람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분위기의 싸움은 누구도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루즈해지고 이상해지죠. 그래서 내가 그걸 수습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지금 또 다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전체에게 묻듯이 하되 시선은 그 사람한테 주면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토의 중 메모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사랑 국어에서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유의사항에서는 메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구상 시간에도 그런 언급이 없으시다가 시작하려고 할 때 감독관님이 들어오셔서 메모하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모두가 웅성웅성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집단 토의를 연습을 할 때 상대방의 말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내가 재구성해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때 요약의 발언은 한 문장, 두 문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가장 조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토의를 할 때 나의 발언 기회를 잡는 것,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서서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말하면 어떡하지? 선수 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배려하지 않고 발언이 겹치거나 서로 막 하려고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단 토의는 혼자서 모든 항목을 다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별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최대예요. 두 번 말하면 저는 꽤 많이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항목을 다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지식이 조금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위주로 얘기해야지 라고 정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걸 맞선 사람들이 말했다.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공간 혁신에 대해서 앞선 사람들이 얘기했을 경우 보통은 민주적 공간 혁신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까지는 1분이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선 사람이 그 키워드를 얘기했다면 나는 앞선 관리번호 몇 번 선생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민주적인 공간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다 참여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위해서 유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례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먼저 선수 쳐야 된다는 압박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이 정의를 얘기했다면 나는 사례를, 상대방이 갑자기 사례만 얘기했다면 나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정책의 의의와 효과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관들도 알아요. 이 정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있긴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키워드는 조금 한정되고 반복돼서 얘가 이거를 앞서서 얘기했다고 뒤에 또 발언한 사람이 몰라서 그거를 그 앞선 사람의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 말로 재구성해서 반영만 한다면. 그래서 토의에서는 그런 부분의 압박감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면접과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 면접 문제 5문제가 주어지는데 즉답형 2개, 구상형 2개, 즉답형 2개, 마지막으로 자성소에 기반한 추가 질문 하나가 더 덧붙이게 됩니다. 즉답형까지 8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실패했어요. 항상 면접은 항상 실패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더 크게 실패를 해서 즉답형 1번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사례가 3가지, 한 문장 정도씩 주어졌는데 저는 사례 1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가 2문장째에서 컷당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 반 이상이 날아간 거죠. 실제로 답을 한 것도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한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다가 종이 쳐서 저는 집단 토의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예상을 했지만 면접은 크게 반 이상 깎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깎인 점수는 2.33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아마 참사랑에 이 차를 망쳤는데 혹시 합격하신 분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글은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점수가 한 12점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에서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는 건 2차에서의 변별이 창의성을 가지고 변별되진 않고 무조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안에 내가 발언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내가 엄청 창의적인 대답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무난하게 내가 한 경우 기본적인 점수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2차에서 내가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다가 시간 제한에서 아웃당하는 일만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시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시험 한 1주 전부터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기출문제가 수험생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복기된 것이다 보니까 막 어떤 부분을 보면 기억나지 않은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알 수 없으니 그거를 완벽하게 제가 시연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규칙을 세웠던 건 형태와 틀을 항상 마련하는 거였거든요. 특히 경기도는 수업 시간도 짧고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야 나중에 수업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 위주로 제가 시나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할 때 활동 1부터 보통 진행하라고 한다면 학습 목표에 대한 확인 없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활동 1에서 자, 활동지 상단에 있는 활동 목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기사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정도로 활동 목표를 정해놓고 읽으면 저도 확인이 되고 학습 목표를 중요시하는 거라는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나눔에서도 각 활동을 시작할 때 활동 목표를 함께 읽음으로써 활동의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하고 학생들의 어떤 자신감이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라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활동 1에서 항상 발표를 짝활동으로 구성해서 시키는데 짝활동이라고 해놓고 학생이 발표를 할 때 한 명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짝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짝에게 먼저 발표하는 학생, 그리고 그 발표한 학생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짝꿍이 이렇게 덧붙여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발표할 때도 두 명의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한 그룹의 발표를 시키고 한 명이 돌발적으로 손에 드는 상황을 설정을 해서 저는 이 기사의 관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게임 산업체에 대해서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저는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한 명 두고 그러면 앞선 발표자에게 상호작용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움 중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과 학생 간의 연결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발표했던 학생은 뒤에서 얘기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어떤 생각이 드니? 아,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아, 좋군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우리가 재구성하고 종합할 수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상호작용이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2로 넘어갔을 때는 상호작용은 조금 더 줄이되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활동 2에서 상호작용을 다 한 다음에 판서를 통해서 여태까지 발표 내용 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라고 틀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끝났었는데요. 점수의 감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이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판서만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깎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점수에서도 소수점으로 깎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해놔야 수업 나눔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보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나눔 질문 3개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수가 자꾸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순회지도 했을 때 발표를 하지 않은 조금 소심한 학생들도 먼저 고려를 해서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 학생들도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발표를 시킬 때에는 자발적으로 손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누군가 시켜주길 바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 내가 그 아이와의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먼저 발표를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이한 내용도 대답을 했지만 그거에서 감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않고 2차에서는 창의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건의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빠른 말투로 얘기했지만 상당히 오래 걸렸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년간이 절대로 조금 쉬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부 이외의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거의 단절하고 뭐 돈을 쓰는 거나 뭐 연애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없다시피 하게 7년을 지내온 결과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전략을 빨리 찾아서 그걸 적용하고 그래서 빠르게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되 최대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무리로 앞선 재욱쌤이 너무나 멋진 명언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2차 할 때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요. 참고하실 때 저는 되게 도움 많았던 사이트가 경기도 교육원이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보면은 논문, 배움 중심 교육,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 교사와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작성한 논문들도 많고 그게 저는 정책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시책을 뽑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좋았고 이번에 학교 민주주의가 집단 토의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저는 교육부 블로그를 통해서 선거권 연령 항상 하향이 굉장히 핫 이슈라는 것들을 좀 파악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봤기 때문에 기조 발언, 정리 발언에 조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